자, 스튜어트 홀 세 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고 하는 뭐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일종의 합의를 만들어내고 조작한다고 하는 문제의식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 논문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디부터 읽어볼까요? 공식적인 조직으로서는 민주적이면서도 동시에 경제적인 자본과 정치 권력의 집중 때문에 부와 권위의 엄청나게 불균등한 분배를 저지르게 된 사회는 기존의 구조와 그것을 지지하고 보장해준 가치들 그리고 그것의 계속적인 존속에 대해 대중의 동의를 계속 생산해냄으로써 많은 도움을 얻었다. 그러나 이것은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스튜어트 홀의 이 설명이 뭐냐면 정치 경제라고 하는 것에서 기반되어 있는 사회적인 기본적인 합의가 있다는 겁니다. 가치적 한. 근데 그것은 뭐예요? 미디어의 역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디어의 역할이 이제는 합의 형성 과정에서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의 관점에서 다시 미디어 연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미디어 어떤 가치관을 만들어주고 합의를 조작하는, 여기서 조작이란 말은 뒤에 나오는데 조작한다고 하는 의미로 미디어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구조화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248페이지 보면 이제 메시지는 거기에 명백히 드러난 메시지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메시지를 단순하게 중립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데올로기적인 구조화가 작동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미디어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뭐 248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권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뭐 권력이 2차원, 권력이 3차원 권력이라고 하는 걸 인용해요. 이 피터 바클라우와 바라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Two Faces of Power하고 스티븐 룩스가 썼던 3차원적 권력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데올로기가 자신의 합의를 이렇게 강조하는지를 권력론의 관점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0페이지 딱 이제 비판적 패러다임, 이게 이제 자신의 입장이죠. 스튜어트 홀의 입장입니다. 여태까지 주로 미국식 행태주의적 미디어 연구를 비판했고 자신은 그것에 문제가 있다. 왜? 미디어는 그냥 단순히 중립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합의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구조화의 측면을 봐야 되고 그것을 방법론적으로 나는 비판적 패러다임이라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뭐 좀 많이 나오는데 이 롤랑 바르트, 이 여기 사피르 워프, 그 다음에 251페이지는 롤랑 바르트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주의에서 무슨 뭐 피터 버글 러크맨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의미가 전달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론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걸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가 돼 있고 너무 추상적이라 차라리 그런 거에 관련된 중요한 이론서를 하나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주로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때 많이 인용을 하는데, 요런 거는 사실은 이제 이 기호학하시는 인문학자들이나 소위 이제 대중매체론을 강의하는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님들한테 굉장히 일반화된 책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번 강의 끝나고 잠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데올로기 재발견이라는 이 논문을 중간에 끊을 수는 없으니까 요 얘기는 소위 이제 스튜어트 홀이 거론한 수준에서 필요한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55페이지에 보면 무슨 챕터의 제목이 나와 있냐면 의미작용의 정착이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부분적으로 그들의 행동하는 상황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 점을 인정하고, 또 모든 것이 자연적 의미를 갖는다든지 혹은 사물의 의미에 대해 보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장하듯이 어떤 사건들이 반복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의미작용을 받게 되는 과정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거예요. 의미작용 정착이라는 게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자연적이지 않고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조작된다는 겁니다. 그 조작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걸으면서 255페이지에 여기 나오는 무슨 산업분규, 파업이라고 하는 그 현상을 보도하면서 뭐 국익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파간다와 연결시켜서 어떻게 노동자의 파업이 미디어에 전달됐을 때
그것이 뭐 좋은 뉴스가 되고 어떤 식으로 나쁜 뉴스가 되는지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예는 제가 저 대중매체의 기호학이라는 저 책을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튜어트 홀이 뭐라고 그러냐면 256페이지 그런 예를 들면서 의미작용은 실제하는 분명한 사회적 세력으로서의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갈등하는 사회적 쟁점에 개입하여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사건에 대한 의미작용은 투쟁이 되어야 하는 것의 일부이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스튜어트 홀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노사 파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도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미지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텔레비전을 보는 수용자의 입장이나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 국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개념화하고 그 이미지, 미디어의 이미지와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노동자의 파업이라는 것이 국익에 반대되느냐 아니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합의가 도출된다는 거예요. 조작되어서.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다시 말해서 그런 의미 부여야말로 사회적인 투쟁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그 이미지를 만들고 어떤 식으로 그 이미지를 전달하느냐가 사회적 투쟁이라는 거죠. 여태까지 투쟁이라는 건 뭐예요? 경찰을 때려부시고 군대를 때려부시고 감옥을 때려부시는 게 투쟁이었죠. 근데 여기에 오면 어떻게 돼요? 담론 구조나 이미지 구조를 때려부셔서 기존에 있었던 부르주아적 혹은 자본주의적 합의 이미지에 대항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노동자적 그 투쟁의 한 양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56페이지 프레이밍이라는 말을 쓰죠. 뭐 이거는 이제 우리 시대에 많이 인용하는 말이라 어렵지 않죠. 프레임이라는 게 뭐예요? 사건을 보는 하나의 시각이죠. 그것에 대한 그 언어학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담론 구성체라는 말을 써. 259페이지에 보면 259페이지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밑에서 한 12번째. 어떤 사회의 분류틀은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들이나 전제들로 구성됐다고 말할 수 있다. 특정한 담론 구성체들은 표면적인 내용이 명백히 편향되거나 왜곡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한된 이데올로기적 모체나 집단으로부터 만들어졌거나 그것에 토대를 두고 변형된 것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일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신화를 전해주는 사람은 자신이 얘기하고 있는 특정한 신화를 만들어낸 모태적인 기본적인 요소를 모를 수도 있듯이 방송인들도 자신들이 의존하고 있는 틀과 분류체계가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선택 목록을 재생산한다는 것을 모를 수 있다. 그렇죠. 방송하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인 틀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론 구성체란 말을 처음으로 썼어요. 담론, 디스커시브 구성체, 포메이션이죠. 사실은 이 구성체란 말, 사회 구성체란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막스가 처음 쓴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 구성체, capitalistic social formation. 이 말에 대응하는 건 뭐예요? 소셜이란 말 대신에 소셜이라는 게 정치, 경제, 주로 이제 막스는 그걸 어떤 자본주의 인군 구조, 생산 체계 이걸 가지고 소셜 포메이션이라고 본 건데 거기에 대응해서 지금 스튜어트 홀은 무슨 말을 썼냐면 디스커시브, 담론 구성체라는 걸 쓴 거예요. 담론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사 파업을 바라보게 만드는 어떤 이미지, 프레임들, 그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합의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언어적인 것을 넘어서는 언어와 언어의 어떤 상관계로 만들어지는 어떤 뭉뚱거린 담론 구성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언어나 말을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언어의 배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다시 레비스트로스 얘기가 나오고 롤랑 바르트 얘기가 나오는데 요것도 나중에 제가 대중매체 기호학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263페이지에 보면 명제들한 얘기 하여튼 그 언어학의 논리가 굉장히 자세히 날라 있고 265페이지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에 266페이지 보면 언어 속의 계급투쟁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냥 읽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보면 사전에 구성된 것이란 그람시가 보다 역사적인 의미에서 상식의 목록이라 부른 것을 언어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다시 말해 이데올로기 분석에서는 한편으로 언어적 혹은 기호학적 관심사와 다른 한편으로는 상식의 담론 구성체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을 서로 연결시켰다. 그렇죠. 어떤 언어라고 하는 것이 반대로 어떤 상식이 있어요. 우리가 노사 파업은 안 좋아, 누구는 나쁜 놈이야, 누구는 위험해, 이런 것을 전달하는 언어적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상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맞물리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식으로 맞물려서 구조화되어서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지,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 비판적 패러다임이고, 미디어 연구의 비판적 패러다임이고, 그리고 그것의 맞물림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가치관, 새로운 형태의 구성, 상식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계급 속의, 그러니까 언어 속의 계급 투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급 투쟁의 위치가 달라진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어떤 학문적인 패러다임이 변합니다.